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피드 뉴스앤공시 김혜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요, 장 초반보다도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살펴보면 전일 미증시에서부터 불어왔던 이 반도체주 관련한 강세 흐름에 오늘 반도체주들 동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이 밖에 지각생이죠. 카나리아 바이오가 뒤늦은 감사 보고서 제출에 카나리아 바이오가 상한가를 가는 등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짚어볼 만한 공시와 뉴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대한제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제강이 추진 중이던 인적 분할과 관련해서 내용을 철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사회를 통해서 회사 분할과 관련해서 분할 절차를 중단하고요. 분할 계획서를 철회하기로 결의했다라는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또한 회사 측은 이번 분할에 대해서 일반 주주들과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겸허히 수용하여서 본건 분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주가도 이 같은 공시와 함께 갭상승 출발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림 BNG도 살펴보시죠. 네, 세계적으로 재생 플라스틱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폐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에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폐플라스틱 거래 플랫폼을 만들고 규제를 개선하는 등 지원에 나서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폐플라스틱은 석유를 대체할 자원 그 이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폐플라스틱 관련 지원 방침들을 내놓았는데요. 세림 BNG는 친환경 생분해 원료를 이용해서 생분해 필름의 제조와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죠. 이 같은 소식에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요, SK이노베이션 살펴보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은 오늘 열렸던 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공개 매수를 통해서 자기 주식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SK온 주식을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향후 공개 매수를 통해서 시가총액 10% 수준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사들이고 향후 SK온 등의 주식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단순히 주식 교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식 교환을 통해서 취득한 SK이노베이션 자기 주식은 소각을 추진해서 또 SK이노베이션 주주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디어유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디어유는 오늘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서 정욱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와 김지원 SM 마케팅센터장을 기타 비상무 이사로 선임했다라는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JYP는 디어유의 2대 주주로서 현재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SM 인수전을 두고 다소 어지러웠던 이 분위기 속에서 디어유의 홀대 우려감에 또 JYP의 이익 보호를 위한 조치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뉴스 가운데서 주목해 볼 만한 공시와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피드 뉴스앤공시 김혜연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문정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아니면 방송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실시간 댓글 소통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견 나눠주시면요, 저희가 전문가와 함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이 오늘장 내일장 실시간 스트리밍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 이 시각 시장을 주도하는 이슈는 무엇인지 전문가의 의견과 AI 참견까지 더하는 AI 상담소 이어갑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대표님과 나눠볼 이슈 첫 번째 먼저 어떤 이슈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주의 봄바람이 불어온 듯합니다. 저점을 찍고 반등만 남았나 이런 좀 예측들이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 업황에 좀 봄바람이 불 것으로 좀 예상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챗 GPT한테 우선 물어봤습니다. 이 반도체 업계에 이 글로벌 정책과 규제는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업계는 이 글로벌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따라서 이 국제 정책과 규제는 반도체 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의견을 줬는데요. 자, 우선은 국제 무역 조약 및 관세 등의 정책이 반도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한 보안 문제 관련된 정책과 규제도 반도체 업황에 조금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환경 문제와 관련된 규제 또 정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반도체 업계는 이 정부의 정책과 규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와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챗 GPT 관련해서 저희가 뭐 IRA, 뭐 세부 법안이나 또 오늘 좀 통과가 될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될 K칩스법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조금 물어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임순재 대표님과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 세부 규정을 조금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좀 선점하려고 하는 이런 좀 속내가 보이면서 반도체 뭐 갑질법이다, 족쇄법이다, 이런 좀 격양된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도 반도체주 강세는 여전합니다. 특히 마이크론 최악의 실적을 좀 기록했지만요, 주가는 또 잘 갔습니다. 이런 반도체 강세가 단기적으로 끝날 우려는 없는 걸까요? 일단 뭐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단기적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이유는 뭐 지금 이제 올라가는 이유를 먼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일단 바닥 기대감이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마이크론이 이제 전일자로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시장 예상치보다 약간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이제 회사 가이던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 이후에 반도체에 관련된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가장 시장에서 핫한 생성형 AI 관련돼서 이런 이제 AI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묻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일단 반도체에 대한 이제 업황의 바닥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는 거고요. 또 여기에 이제 금일 같은 경우 국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조특법이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만약 통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첨단 산업에 대한 세액 공제가 지금보다 확대가 되면서 각 기업들이 이제 첨단 산업을 하고 있는 각 기업들이 투자를 지금보다 좀 더 늘릴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 통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관련된 첨단 산업으로 이제 묶여져 있는 디스플레이나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관련 쪽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이제 기대감이 이제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중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메모리 업황이 과연 또 안정될 수 있느냐라는 것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반도체 재고율이 지금 상당히 높은 그런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재고가 어떻게 이제 줄어들지가 향후에 반도체 업체들의 전반적인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런 점을 같이 좀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현재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다지고 좀 상승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조금 맞물려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좀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자, 이제 뉴욕 증시에서도 인텔 또한 또 급등을 했습니다. 이 시장은 이 반도체 불황의 끝이 보인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닥을 다지고 있다. 뭐 저점을 찍었다. 이런 기대감에 좀 들떠 있는 듯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또한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를 두고 이 7만 전자를 좀 기대하는 투자자들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 기관 또 적극적으로 삼성전자 오늘 매수에 좀 나선 모습인데 삼성전자 주가 이제 우려보다는 기대를 해야 되시길까요? 뭐 일단은 뭐 삼성전자 주가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과연 이제 더 급등을 해서 다시 7만 전자까지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주가 반등은 뭐 용인 지역에 이제 대규모 반도체 이제 클러스터를 이제 만들겠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요. 뭐 이와 관련돼서 메모리뿐만 아니라 특히 시스템 파운드리 관련된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묻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지금 이제 재고 수준이 21주치를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정도 양은 26년 만에 이제 최대치다라고 얘기할 만큼 상당히 많은 양을 지금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방 산업인 IT 기기에 대한 부분이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재고량이 쉽게 줄어들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많은 이제 다른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체죠. 대표적으로 뭐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감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인위적인 감축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현재의 그 그러니까 메모리 생산 양 자체가 그렇게 뭐 크게 줄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재고 문제는 한동안은 계속 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3나노 공정에 대해서 높은 기술력을 이제 어느 정도 확인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이제는 거래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시점 아닌가 싶고요. 네. 이런 거래처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뭐 개별적인 기업이다라고 보게 되면 삼성의 이런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파운드리 관련된 투자가 확대되기 때문에 관련된 소부장주 관련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새롭게 이제 신산업으로 계속 투자하고 있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로봇 관련된 그쵸.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로봇 관련돼서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제 지분을 투자하면서 뭐 시장의 이제 관심 사항을 이제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삼성전자가 올해 내에 여러 이제 웨어러블 이제 로봇이나 아니면 실생활에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그런 로봇들을 출시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고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제품군들이 출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시점에선 주가가 좀 더 지금보다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현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호재도 조금 나와 있고요. 다만 이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좀 부담으로 계속 지속되는 상황 속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신 로봇 신산업 분야가 좀 기대감이 좀 가중되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이 추가로 조금 투자한다. 최근까지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얼마 전에는 또 인수설까지도 나오고 있었는데요. 네. 뭐 만약에 이 삼성전자가 로봇 회사를 인수하게 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또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뭐 그러니까 이게 로봇을 어떤 형태로 이제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이제 달려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이제 얼마 전에 추가로 확보를 했고 관련돼서 이제 콜옵션도 같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그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의 56%까지 취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뭐 인수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향후에 이런 이제 로봇 관련 쪽으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아마 다른 여러 이제 기업들도 M&A를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국내 기업도 있다라고 보지만 해외 기업 쪽으로 좀 더 M&A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아하.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뭐 이렇게 이제 로봇 관련된 삼성전자의 이제 투자가 확대가 되고 관련 제품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로봇 관련주도 뭐 한번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여전히 그 가능성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 좀 심도 있게 짚어주셨는데 이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뿐만 아니라 오늘 또 중소형 반도체도 역시 좀 상승세를 보이는 중입니다. 이 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국내외에서 이렇게 짚어주신 것처럼 설비 투자 계획을 조금 늘리겠다. 이런 이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호재로 좀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K칩스법 오늘 국회 본회의 좀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짚어주셨는데 이런 모든 상황들 좀 종합해 봤을 때요. 중소형 반도체주 질주 계속해서 조금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일단 반도체 업체의 투자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게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뭐 부품, 소재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뭐 대규모의 이제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장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국내 관련된 이제 소무장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강한 그런 흐름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최근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이제 반도체 후공정에 대한 이제 중요성을 다시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관련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후공정 관련된 업체들이 상당 부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또 여기에 삼성전자가 하나마이크론의 이제 후공정 관련된 장비를 무상 대여해주겠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관련된 종목 중에서 뭐 FA 반도체 같은 경우 뭐 8.9% 정도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하나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어저께 많이 올라서 오늘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고 네네. 제우스 같은 경우는 뭐 15% 넘는 그런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기에 더불어 이제 향후에 이제 인텔 관련돼서 인텔도 이제 새로운 이제 서버용 칩을 이제 발표하겠다라는 얘기 때문에 지난 밤에 이제 많이 올랐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고성능 칩, 뭐 대표적으로 DDR5 관련된 칩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뭐 DDR5 관련된 그런 이제 종목들로도 이제 매수세가 몰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이재용 회장이 반도체 후공정에 좀 관심을 표명한 것이 또 이렇게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또한 반도체 이제 소부장주에 좀 관심 확대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오늘장도 관련 이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좀 살펴봤고요.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2차 전지주 과속 스캔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독보적 랠리가 계속 이어갈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챗GPT한테 한번 이 의견을 먼저 물어봤습니다. 자, 현재 2차 전지주 이제 랠리가 상당한데요.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매서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물어봤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매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 일명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종목에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방법이 있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는데요. 뭐 분산 투자 전략 채택을 좀 말을 하기도 하고 또한 재밌게도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리기라는 이런 의견을 줬습니다. 또한 이익을 확정하고 일부 뭐 매도하는 전략, 네, 당연히 아실 것 같고요. 또한 투자 계획에 따라 투자 금액을 분산하시고 또 시장 동향과 기업 실적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이런 이야기, 그리고 전문가님의 조언을 꼭 참고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라는 이런 의견들을 줬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가장 이제 뭐 책에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그렇죠. 이제 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뭐 급등했었던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과연 이제 왜 급등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분석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맞네요. 특히 이제 요즘 같이 이제 그 테마주 형태의 그런 이제 움직임이 강하다라고 하게 되면 네네. 그 내용을 뭐 파악한다라기보다는 단순히 그 테마 내에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점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뭐 일단 뭐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급등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갖고 계신 좀 더 기다리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와중에 조금씩 이제 분할 매도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기업 이슈가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단순 과열 양상을 좀 넘어서 이제 광풍이다라고 좀 불리어지는 게 바로 2차 전지주들인데요. 이 개인 투자자분들도 역시
전지 앞서 이제 반도체에 이어서 2차 전지를 조금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재 IRA 세부 규정 공개가 조금 임박한 상황이긴 한데요. 저희가 준비한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공제 적용 조건을 한번 봤더니 뭐 북미내 전기차 최종 조립 생산을 조립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뭐 배터리 부품 부분, 배터리 핵심 광물도 이렇게나 퍼센티지가 조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네, 관련해서 이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수혜 대상 축소 가능성도 좀 제기되고 있다는데 어떤 상황일까요? 네, 뭐 세부 지침이 원래는 이제 작년 말까지 이제 나왔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IRA 법안을 발표한 이후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이제 IRA에 대한 이제 불공평성을 이제 계속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관련된 세부 지침이 상당 부분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아마 31일 이제 내일 밤에 아마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관련돼서는 뭐 기존과 뭐 어떻게 될지 이제 정가 나와 봐야 정확히 알 수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뭐 지금 일부 나온 걸로는 봐서는 세액 공제 규모를 좀 줄일까 대상 차종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IRA 법안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네네. 전기차에 대한 이제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네. 법안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향후에 전기차의 보급 속도가 지금보다 빨라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정부에서 지급해야 되는 세액 공제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네. 일부 자료에 의하면 향후 현재와 같은 이런 이제 IRA 법안에 이제 자동차 보조금이 지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최소한 뭐 1조 달러 이상, 수조 달러까지도 정부 보조금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이제 보도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정부에서 가뜩이나 지금 뭐 그 적자가 큰 상황에서 이걸로 인해서 추가적인 적자를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상당 부분 좀 이런 이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차종을 좀 상당 부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아마 로이터 통신의 보도 내용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제 IRA 보조금 지급 대상이 차종으로 조금 이렇게 규결을 해주셨는데 이 기존보다는 축소가 조금 전망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전기차 보조금 축소가 된다면 오히려 한국 완성차 업체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IRA 영향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주에 대한 과도한 수급 쏠림 현상까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염두에 둬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주 어떤 모습을 좀 보일까요? 일단 뭐 단기간에 급등을 좀 많이 했었죠. 뭐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주도주 성격을 이제 확실하게 가졌다라고 맞습니다. 보시면 될 것 네네. 같습니다. 뭐 현재 이제 가장 이제 업종별로 보면 가장 이제 시총이 높은 게 이제 반도체 관련된 업종인데요. 네. 지금 2차 전지 관련 업종들이 반도체 시총의 한 70% 수준까지 규모를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뭐 시장 내기에서 지금 뭐 뚜렷한 그 이제 주체가 그러니까 투자할 만한 이제 투자처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업황 불안에 대한 계속 불안감 때문에 최근에 뭐 오늘은 좀 움직이고 있지만 최근에 조금 약세를 보였고요. 뭐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 미래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2차 전지 내에서 이제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 부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에코프로비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거와 이제 모회사인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뭐 올해 뭐 4배 이상, 3배 이상의 지금 상승률을 기록을 할 만큼 높은 상승률을 이제 기록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양극재 소재는 2025년도까지는 2차 전지에 대한 뭐 공급이 딸릴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와의 가장 중요한 소재인 양극재에 대한 수요도 그때까지는 뭐 상당히 부족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네. 다만 이제 2025년 이후가 이제 를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5년도까지 각 기업들의 생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생산 시설이 2025년도에 상당히 많이 완공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관련된 물량이 상당 부분 뭐 지금 현재 상황 예상으로는 이제 공급 부족이 아니라 공급이 남는 이제 수요가 공급이 남는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할 것이다. 공급 과잉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네. 2025년도 이후서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점도 같이 감안을 해서 네. 투자를 하시는 게 뭐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기차의 판매가 확대될수록 2차 전지의 상승세는 같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 대장주 역할을 톡톡하게 하고 있는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 좀 상당히 그 상승세가 조금 매서운데요. 자, 그렇다면 이 에코프로 그룹주 주가 상승세 말고 본업의 성장성만 두고 조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속해서 질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동참하고 싶은 개인 투자자분들 좀 많으실 것 같긴 한데요. 이 기업의 어떤 포인트에 좀 집중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리스크는 조금 피해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뭐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양극재에 대한 이제 일괄 계열 생산 체계를 이제 구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계열사 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양극재의 가장 중요한 이제 재료인 이제 전구체에서부터 해서 양극재, 그다음에 이걸 재활용하는 업체까지 전체적으로 다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만큼 이제 양극재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2차 전지 양극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수록 관련된 관심사가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국내 양극재 업체인데요. 뭐 2025년도까지 양극재 27만 톤을 생산을 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해보겠다라는 게 회사 목표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 2025년 정도 되면 아마 영업이익을 한 1조 원 가까이 지금 될 것이다라는 이제 추정치가 나오고 있을 만큼 향후 성장성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에코프로 BM의 이제 모회사이면서도 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기업들도 갖고 있는 지주회사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계열사 중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전구체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이 회사에 대한 이제 IPO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향후에 이런 이제 IPO가 진행이 된다라고 네네. 하게 되면 에코프로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특히 이런 걸 감안해서 증권사 컨센서스를 보면 2025년도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조 6천억,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이 1조 2천억 정도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정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PER로 기준을 하면 지금 뭐 시가총액으로 보면 한 11배, 11배가 조금 넘는 수준이다. 주가 수준이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단 성장주 관련 기업들이 11배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에코프로가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 성격을 감안하면 11배는 그렇게 낮은 수준도 아니다.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기 네. 때문에 뭐 그런 점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뭐 지금 현재는 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추격 매수보다는 아마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네. 뭐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기보 위주 같은 경우는 뭐 일단 갈 때까지 한번 가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신규 네. 참여자들은 조금 조심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규 참여자분들께서는 좀 접근은 조금 고려해보시란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좀 이슈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향후 좀 유망하게 볼만한 섹터와 그에 따른 탑픽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2차 전지 관련돼서 뭐 최근에 급등을 많이 했다가 이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요. 뭐 만약 IRA 법안에 대한 세부 규정이 뭐 지금 보도 나왔던 것처럼 네. 보조금에 대한 차종을 조금 축소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기존에 IRA 때문에 많이 쉬었었던 현대차종과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물론 이제 대형주기 때문에 움직임이 중소형주보다는 조금 무겁게 움직일 가능성이 네, 충분히 네. 있다라는 건 감안하셔야 되는데요. 뭐 IRA 법안이 나온 이후서부터 계속 IRA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현대차가 갖고 있는 자동차 판매는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특히 작년도에 글로벌 자동차 생산량 3위를 기록할 만큼 생산량이 뭐 643만 대로 전년보다 2.7%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건 주요 완성차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올해 같은 경우도 현대차 그룹 전체적으로는 700만 대 이상의 차량을 판매하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도 432만 대로 작년보다 9.5% 판매량을 증가시키겠다 할 만큼 올해도 판매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제네시스나 뭐 SUV, 뭐 친환경 관련된 차량에 대한 판매가 상당히 호조가 되고 있고요. 특히 수출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이제 국내 수출이 전체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네. 자동차 관련된 부분은
큰 폭의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이런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의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 이제 주가가 조금 상승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뭐 역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한 18만 원 정도에서 뭐 전후에서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목표 가격은 21만 원, 손절 가격은 16만 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대차 탑픽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류크 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 월간 증시 이슈를 체크하고 1,000만 개인 투자자 멘토의 비법 노트를 엿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입니다. 이 연불리의 초기 발동하는 시장의 키워드를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달 만에 뵙습니다.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좀 여러 가지 이슈 조금 체크해 주실 걸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3월 시장부터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준 이 은행발 뭐 리스크에 한때 쇼크를 조금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글로벌 증시 최근 다소 안정을 찾는 모습입니다. 3월 증시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게 내리고 계실까요? 3월은 좀 대형주는 좀 부진했던 것 같고요. 좀 상대적으로 뭐 증시는 괜찮았는데 그래도 네네. 일단 대형주보다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코스닥이 뭐 정말 엄청나게 강했고 그쵸. 아마 연초 이후로 코스닥이 전 세계 제일 센 것 같아요. 가장 상승폭도 컸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게 은행 리스크가 있었지만 오히려 이게 이제 경기 침체 우려를 좀 부각시키다 보니까 성장주로 돈이 좀 몰렸고 그 성장주 역할한 게 2차 전지거든요. 네. 그래서 2차 전지 쪽으로 이 매기가 좀 많이 붙었는데 결국 2차 전지 안에서도 차별화가 너무 심했습니다. 거의 네. 양극재 위주로 좀 급등을 하면서 2차 전지 양극재 기업들의 주가가 좀 굉장히 강했고 다만 이제 3월 말로 갈수록 이제 지난주부터 갑자기 또 약간 흐름이 좀 바뀐 게 네. 부진했던 반도체 또 맞습니다. 디스플레이가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데 역시 여기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소부장 기업들로 이렇게 강세가 오늘도 보면 뭐 반도체 맞네요. 소부장이 좋잖아요. 그래서 네네. 확실히 3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이 중소형주의 장이었고 2차 전지와 역시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주도를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대형주 부진에 비해서 코스닥의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좀 돋보였던 이런 3월 장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지난 2월 출연해 주셨을 때요. 앞서 조금 짚어주신 이 내용과 조금 일맥상통한데 이사님께서 디스플레이 희망의 빛이라는 키워드 좀 살펴주셨습니다. 뭐 애플 효과 그리고 전장용 디스플레이 성장으로 기대해봐도 좋겠다 이렇게 조금 짚어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역시나 최근 OLED 주가 또 급등을 네. 했고요. 이 OLED 회복 상승세가 좀 초입에 진입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투자에는 또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사실 이게 이제 이런 좀 투자가 사실은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투자예요. 어렵지는 않은데 뭐가 네. 어렵냐면 못 견딥니다. 왜냐하면 네네. 이게 사실 이런 이슈가 작년에도 있었어요. 작년부터 이제 애플 아이패드 24년에 채택된다, OLED가. 그렇네요. 근데 이거 이 공부해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네. 거의 애플 아이폰 한 1억 대 팔리는 거랑 비슷해요. 이 규모가. 그럼 굉장히 큰 거잖아요. 애플 그쵸. 아이폰이 1년에 1.5억 대에서 2억 대 팔리거든요. 그 정도 수요가 붙는 거예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이제 OLED는 기판이 이게 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소재가 많이 들어갑니다. 한 5배 정도 들어가는데 근데 그때만 해도 디스플레이 업종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네. 이런 걸 알아도 주가가 안 가요. 아, 근데 이제 대신에 싸죠. 그렇죠. 근데 그걸 기다리신 분들은 지금 기분이 좋은데 근데 이제 대부분 왜 수익을 못 내냐면 못 네. 기다립니다. 안 가니까. 기다려서. 예. 아. 그래서 이런 투자가 좀 가장 저는 개인 투자분들이 수익 내기 제일 편하다. 아. 기다리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 기다림에 이제 약간 열매를 맺는 시기가 이제 갑자기 3월에 좀 다가왔어요. 네. 근데 저도
뭐 3월에 갈지 4월에 갈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번 달에 갑자기 주요 증권사 보고서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 또 언론에서도 이제 애플 아이패드 24년에 OLED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하면서 올랐고 또 한 가지가 삼성이 그동안 OLED 투자를 거의 안 했거든요. 네. 수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올해 아마 2분기부터 그 8.7세대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디스플레이 크게 커지는 건데 이게 이제 투자가 들어갈 때 이게 규모가 한 4조 원이나 돼요. 근데 이게 어디 들어가냐면 아이패드가 아니고요. 그 아마 5년, 6년도에는 애플 맥북 많이들 쓰시죠. 네. 그게 지금은 LED로 돼 있는데 그게 이제 OLED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노트북에도 들어가게 돼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TV, 노트북, 아이패드까지.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큰 사이클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래서 다만 지금은 쫓아가는 건 좀 늦었겠죠. 또 너무 가파르게 그렇겠죠. 올라서. 그래서 네네. 다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또 조정이 나온다면 네. 관심 가지시고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도 꾸준히 장기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한 달도 좀 안 돼서 OLED 급등세를 좀 적중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따사로운 4월을 좀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포트폴리오에도 좀 시끄러운 봄바람이 조금 일으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승한 이사님과 투자 전략 업데이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좀 살펴주실 키워드 첫 번째부터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화면 보시면요. 첫 번째 이슈 키워드가 바로 뱅크데믹입니다. 뭐 엔데믹, 팬데믹 이런 이야기들을 몇 년 동안 계속 네. 들어와서 이제 지겹다 싶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 앞에 뱅크자가 이렇게 딱 붙었습니다. 네. 자, 일단 이 앞에 뱅크가 붙은 이 이유가 바로 3월 증시의 화두였죠. 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크레디트 스위스 매각, 또 도이체 방크까지 그 불씨가 조금 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좀 글로벌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은행업 리스크 때문에 조금은 뭐 예의주시하는 네. 상황입니다.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러한 위기 어떤 요인으로 조금 촉발이 된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좀 두려웠던 게 이게 전염되는 거죠. 데믹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은행 위기가 전염되는 건데 맞네요. 네. 제가 사실 좀 약간 저는 좀 황당했었어요. 뭐냐면 지난주에 그 도이치뱅크가 네. 위험하다. 그니까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미국 나스닥도 좀 흔들렸는데 결국 이제 종가에 올라서 끝났는데 네. 저도 이 조사를 해보니까 도이치뱅크가 굉장히 우량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한 7조 원도 벌었고 오. 굉장히 안정적으로 자산을 하고 있는데 네. 이 회사가 2019년에 좀 찍혔어요. 왜 찍혔냐면은 네네. 러시아의 그 돈 세탁에 좀 연루가 돼 있었고 그땐 적자 기업이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연하게 우려가 생긴 거죠. 아. CS 다음은 도이치뱅크다. 아, 그냥 이제 막연한 거죠. 막연한 이게 우려가. 심리적으로. 근데 그걸 보면서 여기 좀 시장이 좀 너무 좀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이 금융위기가 올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오히려 바닥을 다지게 만든 또 계기가 됐어요. 그 이후로 오히려 도이치뱅크의 모든 게 공개가 됐죠. 그렇죠. 굉장히 단단한 게 오히려 알려져 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투자들이 오히려 이제 안심을 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미국 지역은행만 문제 없으면 이제는 괜찮겠다. 근데 퍼스트 시티즌스가 또 실리콘밸리 뱅크를 인수해버린다고 결정을 했죠. 맞아요. 그래서 결국 도이치뱅크부터 그러니까 이 계속 이 뱅크데믹이 좀 이어졌는데 네. 이제 거의 좀 일단락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은행 이슈 좀 뭐 너무나 이제 다들 아시는 이슈지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기는 항상 있어요. 있는데 네, 네, 네. 그거를 좀 정확하게 분석하자. 아. 막연히 그냥 위기니까 망한다 이게 아니라 네.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면 이게 진짜 위기로 번질지 안 번질지는 네.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막연함을 조금 해결해 주시는 게 우리 이사님 같은 전문가님들 좀 의견을 조금 참고하시는 방향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좀 흥미로운 점은요, 이달 글로벌 주요 은행들과 또 국내 금융주 주가 변동률이 좀 상이하다는 건데요. 네. 이 글로벌 주요 은행들은 우하향을 조금 그린 반면에 국내 금융주들도 뭐 물론 하락세를 보였지만 그나마 안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상이한 모습을 보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우리나라 은행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구조가 미국의 지역은행과 좀 다르게 지역은행은 채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파산을 한 거죠. 네. 너무 금리가 올라서. 근데 우리 한국에 보통 이제 여러분도 아마 그 머릿속에 아마 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은행은 금리 오르면 좋은 거 아닌가? 맞아요. 근데 망했어요, 한은행이. 그쵸. 금리가 올랐는데. 네. 그럼 왜냐하면 너무 저금리일 때 채권을 사놨는데 채권 가격은 금리랑 전방대로 가요. 그러니까 그때 금리 1%대 채권 투자했는데 지금 금리가 4%면 네. 이 채권 가치는 한 30-40%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오. 근데 보통 우리나라 은행들은요. 만약에 100만 원을 여러분이 예금을 하면요. 네.
90 한 2, 3만 원을 그냥 대출해줘요, 바로. 네. 그럼 대출이 많다는 건 뭐죠? 금리 오르면 대출 금리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들은 네. 고금리 구간에선 돈을 많이 벌어요. 이게 원래 정상적인 맞네요. 은행 구조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규제도 심하고 이런 정상적인 영업을 했는데 네. 자산 구조도 좀 정상 구조인데 미국 지방은행은 좀 그게 너무 이제 채권에 그래서 그게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네. 막연히 미국의 은행이 위험하니까 우리 한국 은행이 위험하다. 이것도 저는 좀 잘못된 생각인 거죠. 네. 근데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출을 많이 하는데 주택담보대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좀 내관이에요. 아. 그래서 우리 한국은 실리콘밸리뱅크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네. 한국 자체적인 부동산이 더 문제다. 그렇죠. 근데 이게 터지면 우리나라 은행도 위험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네. 지금 정부가 계속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PF 문제.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거는 한국의 좀 부동산이 이게 어쨌든 좀 좋은 상황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더 포커스를 맞추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미국 지방은행과 또 국내 은행은 뭐 운영 시스템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좀 상이하게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오히려 국내 은행은 이제 부동산 업황을 조금 예의주시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이 연이어서 터진 은행권 리스크 때문에 연준 입장도 좀 난처했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뭐 이번 은행권 위기가 없었다면 3월 FOMC에서는 뭐 자이언트 스텝을 밟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그렇게 베이비 스텝을 좀 단행을 하면서 한미 기준금리 좀 차이가 조금 이렇게 더 네. 벌어진 상태죠. 네. 근데 이거 보시면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한국이 되게 빨라요. 아. 먼저 인상을 했고요. 네. 그죠? 먼저 한 몇 개월 정도 이 앞서서 0.75로 올리기 시작했죠. 2021년에 올렸습니다. 벌써. 한국은. 네. 근데 이제 연준은 되게 늦게 올렸고 네. 지금 한국이 먼저 동결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오. 우리 한국은행이 정책을 더 잘 쓰는 것 같아요. 네. 미국 연준이 욕을 많이 먹어요. 왜냐하면 너무 후행적으로 한다. 아. 그러니까 데이터만 보고 할 거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좀 선제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경제 상황을 좀 예측을 해서 네. 21년도에도 이게 물가 상승률 일시적이라고 이제 연준 의장이 계속 좀 고집을 부렸죠. 네. 근데 그 후로 안 올리다가 물가 너무 튀니까 뒤늦게 올렸는데 문제가 뭐냐면 올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뒤늦게 올리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너무 세게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 0.75씩 네네. 자이언트 스텝 밟으니 저는 이제 실리콘밸리뱅크 같은 이제 은행들이 결국 파산해 버린 거죠. 그래서 연준도 지금 굉장히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정책의 좀 약간의 실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번 좀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물가가 미국도 꺾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이제 거의 사실상 좀 종료로 전환이 됐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금리 인하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금리 인하 그러니까 미국 채권 시장은 미국이 연준이 금리 3번 인하하는 거에 베팅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 별로 없잖아요. 네네. 우리 한국에선. 그렇죠. 근데 미국은 그렇게 지금 시장에선 베팅을 했는데 뭐 항상 그건 바뀌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걸 봤을 때 적어도 이제 기준금리 인상은 좀 거의 끝난 거 아닌가. 그래서 긴축 사이클이 거의 끝나간다는 쪽에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뱅크 대미 관련된 키워드 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다음 키워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봅니다. 뱅크댐에게 이어서 바로 디램 업황 개선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최근 반도체주 상승세가 조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반도체주 주가 상승을 뒷받침한 요인은 어디에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이제 감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감산이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은 있지만 SK하이닉스가 감산을 했고 마이크론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IR에서도 추가 감산한다는 네. 얘기가 좀 있었죠. 그렇죠. 이게 어쨌든 지금 수요가 너무 부진하니까 감산을 해야만 이 재고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 감산 폭이 좀 마이크론이 확대되면서 시장에선 조금 더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고 이 3분기부터 디램 수요가 좀 수요 쪽은 3분기부터 아마 좀 개선되지 않을까 네네. 이렇게 보고 있고 아마 반도체 가격은 늦어도 3분기 말이나 네. 4분기엔 좀 터닝할 것 같고요. 오. 또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 더 보태드리면 네. 미국의 금리가 굉장히 반도체 중요합니다. 주가에. 보통 금리 인상이 끝나거나 네. 인하될 때 반도체 주가가 좋았어요. 어. 근데 금리가 오르면 이 유동성이 막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반도체 수요에 되게 안 좋거든요. 아, 근데 지금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상이 이제 거의 끝났다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반도체 주가에 그래서 호재로 이렇게 반영이 작용하는 됐다. 거죠. 네. 자, 보면은 디램 가격 하락 수준이 이렇게 조금 1분기, 2분기 좀 계속 책정이 네.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데 이 시장
여론조사기관 트랜스포스는 올해 디램 시장이 3분기부터는 좀 개선될 것이다. 이런 좀 전망도 좀 내놨습니다. 아무래도 공급 부족 현상이 시작될 것 같다. 네. 이런 예상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런 전망에 대해서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올해 딱 연초에 트렌드포스가 뭐라고 했냐면 연초에는 올해 계속 공급 과잉이다. 공급 과잉이다. 일단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점점 달이 바뀌면 바뀔수록 바뀝니다. 그 4분기에 네. 수요 초가 4분기부터라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 바꿨어요. 3분기부터다. 3분기부터. 그러니까 점점 당겨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트렌드포스는 굉장히 유력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거는 좋다는 얘기잖아요. 수요가 많다는 얘기니까. 그쵸. 그만큼 시기가 빨라진다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만큼 맞추기는 어렵지만 디램 수요가 아마 3분기에 1.91% 공급보다 더 많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 4분기는 5.81%로 수요가 더 많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전망을 바꿨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이 좀 더 줄 것 같고 네. 거기다 하나가 더 있어요. 챗 GPT. GPT. 인공지능 수요가 좀 생각보다. 근데 사실 마이크론도 이 얘기를 오늘 어제 새벽에 했거든요. 네. 그 IR을 하면서 인공지능 수요 생각보다 굉장히 좀 강력할 것 같다. 네네.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지금 전망이 조금 긍정적으로 좀 빨리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앞서 잠깐 말씀해주신 이제 마이크론 실적 관련돼서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반도체 업황의 바로 미터이기도 한 이 마이크론 실적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재고 평가 이 손실 여파로 사상 최대 적자를 좀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 마이크론 실적 현황을 보시면 2분기 때 지금 현황과 3분기 때 현황이 있는데 최대 적자를 좀 기록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마이크론 경영진은 이 시장이 좀 바닥에 좀 도달한 것으로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러한 상황 속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론의 현재 실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적이요? 뭐 주식은 지금 현재를 반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 보면 예전에 LG 디스플레이가 대규모 적자 발표했는데 그날 주가가 급등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적자가 줄 것 같다. 그러니까 향후 전망이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마이크론도 오늘 새벽에 7% 올라갔던 건 결국에 향후 전망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마이크론이 재고 이번이 피크아웃 같다. 그러니까 지금이 재고가 제일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주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건 좋은 거죠. 그리고 과거에도 반도체 기업들 이게 주가를 보시면요. 언제 바닥을 처음 찍냐면은 감산 발표할 때 바닥 찍어요. 제가 왜 그걸 기억하냐면 작년 9월 30일 날 마이크론이 네. 감산 발표했습니다. 네. 그날이 삼성전자 주가 바닥입니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네네. 작년 9월 30일. 9월 30일. 네. 그때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하는 날 그 감산 발표했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 주가가 그날 거의 바닥이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밑을 안 깼죠. 네. 그리고 또 한 번에 이제 그 추세적 상승은 언제 나오냐면요. 재고가 감소하기 시작할 때. 근데 이제 마이크론의 얘기가 맞을지 안 맞을지는 좀 지나봐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미래를 모르니까. 근데 마이크론은 이번이 이제 재고 피크아웃이다. 이젠 재고는 줄어들 것 같다. 이걸 언급을 했기 때문에 시장은 더 환호를 했던 거죠. 아, 이제 드디어 재고가 줄기 시작하는구나. 네. 그럼 사실 나쁘게 볼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좋아질 일만 남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주가 반등하는데 다만 삼성전자 주가가 좀 약간 부진한 이유는 감산을 삼성전자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줘요. 좀 공격적으로 좀 저도 감산을 삼성전자 했으면 좋겠는데 네. 안 합니다. 뭐 이재용 회장은 생각 없다 뭐 이런 뉴스도 있는 것 같고 네네. 삼성 우리는 절대 인위적 감산 안 한다. 그러니까 시장도 갈팡질팡하죠. 근데 그렇죠. 감산하는지 안 하는지는 내부 기밀이라 얘기를 안 그렇겠네요. 하면 우리가 알 방법은 없어요, 네. 사실은. 근데 이제 그래서 돌려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후공정 회사들이 삼성에서 수주를 받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생산할 때 이게 한 1분기에 30% 정도 줄어버렸대요. 그 얘기는 뭐죠? 삼성도 이미 인위적으로 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감산 들어간 거 아니냐. 그죠. 수주받는 기업들이 30% 이 물량이 줄어들었어요. 네. 근데 그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산도 삼성전자 하는 것 같은데 다만 네. 시장이 삼성전자 감산은 100% 확신을 못하니까 그 점은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링크가 한국에 진출을 한다 이런 키워드인데, 자,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한국 이 상륙을 좀 본격화하는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스타링크 사업 일지가 이렇게 좀 2015년부터 지금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2023년 2분기에 한국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렇게 좀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타링크는 과연 어떤 거고 또 국내 통신 3사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머스크가 설립한 이제 어떻게 보면 통신 위성 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신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통신사, 네. 우리나라 통신사 유선이 기지국 깔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통신 서비스를 제공을 하잖아요.
또 국가에서 이제 독점권을 보여주는데 네. 이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요. 이제 저궤도, 그러니까 지구랑 가까운 쪽에 저궤도 위성을 띄워가지고 네.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통신을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을 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현재 위성이 무려 3,500개가 띄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지금 전 세계 미국 제외하고요. 전 세계 모든 인공위성을 다 합쳐도 스타링크를 우와. 못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엄청난 위성이 지금 하늘에 떠 있다, 스타링크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다만 우리나라랑 경쟁이 좀 안 되는 게 네. 가격이 비싸고요. 아. 10만 원이 넘는 것 같아요. 야. 그리고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 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국가입니다. 네네. 어딜 가든 LTE 다 터지고 하기 때문에 네네. 한국의 통신사에 영향은 없겠지만 어쨌든 이제 한국에도 들어온다, 2분기에.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인공위성 좀 시장 살펴보면 영국의 뭐 위넷, 또 스타링크, 또 아마존의 카이퍼 프로젝트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각 기업들의 좀 특징과 강점들이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스타링크는 B2C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는 거예요. 돈 내고. 스타링크에 가입을 해서. 네네네. 근데 원앱은 뭐냐면 B2B입니다. 원앱의 방식은 영국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그 SK텔레콤에 제공을 하고요. 네. 우리는 텔레콤의 이 망을 이용을 해서 역으로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B2B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카이퍼 프로젝트는 아직 서비스 시작은 아닌데 아마존이 하는 건데, 아마 올해 4분기에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알차게 해주셨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